지금부터 행사를 시작할 예정이니 자리를 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전남부인협회 부회장 이현숙입니다. 먼저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몇 분을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영훈 한국부인협회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고 계시다고 그러네요. 저는 여기 적혀 있어서 오신 줄 알았습니다. 강진예총 이명관 회장님 축하하시기 위해서 참석하셨습니다. 강진 시문학파 기념관 이서구 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저 뒤에 계시네요. 주제 발표를 해주시기에 참석해주신 분 소개하겠습니다. 박이루 광주대학교 AI 앙크 10대학 학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김성기 전남도립대 교수님 참석해주셨습니다. 전남문협회 각 지부 회장님들 참석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인사해주시겠습니까? 회장님도 오셨습니다. 네. 일일이 소개 못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전남문협회 부의장님과 이사님들도 참석해 주셨습니다. 박수로 함께 축하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남문협회 정관웅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지금부터 제4회 문학축전 및 제45회 심포지엄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전에 국민의례를 시작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한 경례.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호국 영령과 먼저 가신 선배, 동료 문학인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묵념.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을 1절만 하시겠습니다.
이하 의뢰는 생략하겠습니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더운 날씨에 각 지구에서 제4회 전남문학축전 및 제45회 심포지엄 참석을 하기 위해서 아침 새우부터 달려오신 각 전남문협회 부회장님, 이사님 그리고 각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먼저 내빈 소개를 잠깐 먼저 하겠습니다. 전남문협을 지금까지 발전해 하는데 기여하신 우리 회장님들 중에서 정형택 영광 문화원장도 하셨던 우리 선배 회장님이 오셨습니다.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한국문예대표 부이사장님 지금 오고 계신 윤영 이사님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강진 시문학파 관장님이신 이서구 관장님 앞으로 오시라고 했는데 뒤에 앉아 기록해 계시네요. 그러다 가시려고 그러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사절 빛내주기 위해서 박유로 광주대학교 AI 앙트시 대학 학장님이신 박유로 우리 학장님이 주지 발표를 위해서 소설 창작 방법론 고찰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기 위해서 일찍 오셨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강진이 고향이었습니다.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남 그 인문지리적 영향으로 한강이 노벨문학상을 받게 됐다는 주제로 김선기 문학평론가이면서 전남 도립대학교 영화과 교수님이 주리 발표를 해주시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김선기 관장은 신문학파 진행반장을 오래 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그 외에 많이 오셨습니다만 시간장 생략을 하겠습니다. 혹시 빠진 분이 계시면 나중에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앞에 눈이 보이는데 일한단 말입니다. 가끔씩 안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 도서출판 한림 이사장님, 문학판례이면서 노남진 이사장님 오셨습니다. 그 등장 밑이 어둡다고 가끔씩 이렇게 봤습니다. 또 빠지신 분 있으면 나중에 또 제가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문학은 앞으로 펼쳐지는 새로운 창조적 의미를 담고 지금 계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전남문학관이 작년에 한강 노벨문학상 시상식 축하 기념행사를 목포서 했는데요. 그때 우리 전남문학이 주관이 돼서 했습니다. 큰 성과를 얻어서 그 자리에서 또 도지사님하고 전남도 의회 의장이신 분들이 전부 다 참석을 하셨는데 거기서 두 분이 다른 도보다 더 좋은 전남문학관을 설립해 주겠다. 그래서 타당도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것은 하나는 문학 비엔날레를 실시하기로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삭감된 것이 좀 아쉽습니다. 만약 그게 됐다면 전남문학에서 중추적 역할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게 생각이 됐습니다. 아무튼 전남문학이 햇빛의 목소리를 하늘 아래 펼치면서 마음을 여는 행복한 시간이 되어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빛은 꿈과 새로운 창조적 사유화의 힘을 길러주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전남문화인들이 큰 희망을 갖고 펼쳐나가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꽃은 피어야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그 꽃이 피기까지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래서 그 꽃이 더 아름다운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이런 아름다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전남문화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열심히 꽃을 피워갔으면 하는 마음이 필수입니다. 앞으로 더욱 생명의 축복이 자리 잡는 전남리 문화학이 되기를 바라보면서 축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개회식을 마치고요. 이어서 축하를 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계세요. 소프라노 조한나님 소개합니다. 꽃밭에서의 1곡을 해주시겠습니다. 전남문화축전이라는 이 귀한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공연을 할 수 있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문학과 예술이 깃든 이곳에서 저는 노래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소프라노 조안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첫 번째로 불러드릴 곡은요, 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에 나오는 I Could Have Danced All Night 이라는 곡입니다. 이 노래는 설렘과 기쁨을 노래로 담은 그런 곡인데요. 큰 박수로 불러드리겠습니다. Not for the joys in the
나라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너무 아쉬우시면 그 두 글자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두 글자를 외쳐주시면 제가 마지막 곡을 한 곡 더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형식상 마지막 곡인 정훈이의 꽃밭에서라는 곡을 불러드릴 건데요. 오늘 여러분 어떤 날이죠? 너무 좋은 날이죠. 네, 여기 꽃밭에서라는 노래에 이렇게 좋은 날에라는 가사가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 같은 날과 너무 딱 맞는 것 같아서 제가 이런 곡으로 선곡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쳐주시면 어쩌나 걱정을 했는데요. 너무 잘 많은 분들께서 외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앵콜곡으로는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준비했습니다. 저희 나라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다 있는 사계절로 다 맛볼 수 있는 그런 저희 우리나라인데요. 자, 그것과 함께 저희는 또 문학과 예술을 마음껏 펼치고 흠양할 수 있는 그런 나라에서 살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좋은 나라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나라라는 곡을 마지막으로 불러드리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소리 아픈 청춘도 고우니 넌 즐겁지 않을까 참 아름다운 나는 꿈이들 나는 태어나서 행복한 때가 아니야 큰 바다 있고 푸른 하늘 낮이 이 거리에 서는 나는 행복한 사람 아니냐 큰 추위도 불러진 하늘 사이로 더 그리운 마음으로 부르다 부르게 더 부르게 수많이 피워낸 한줄기로 하늘까지 오르라 저는 이제부터는 좌장을 맡으신 본지 편집국장 이태봉 국장님께 넘기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저는 전남문학 편집국장을 맡고 있는 이태범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45회 심포지엄 주제 발표자와 이렇게 토론자를 소개하겠습니다. 소개 받으신 분은 올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 주제로 발표를 하실 소설 창작 방법론 고찰 작가 주제별 서사 전략으로 중심으로 박일우 광주대학교 AI 앙트십 대학 학장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 발표하실 전남의 인문지리와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발표하실 김선기 문학평론가이자 전남도립대 교양학부 교수님을 소개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 토론자를 모시겠습니다. 장여옥 전남문학 숙필문과위원장님이시며 광신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주제 토론자로 대다인 전남문학 동아분과위원장이시며 광주교육대학교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45회 심포지엄 주제 발표를 맡게 된 이태범인데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 주제 발표하실 소설 창작 방법론 고찰 작가 주제별 서사 전략으로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박일우 광주대학교 AI 앙트십 대학 학장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일우라고 합니다. 광주대학교에 있고요. 학생들하고 스토리텔링을 주로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설 창작이 원래 전공이고요.
소설 창작으로 나왔고, 이제 박사학위만 그 국문학 쪽에 그 만주 소설, 만주에서 쓰여졌던 한글 소설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눌 이야기가 바로 소설 창작 방법론에 관계된 이야기인데요. 원고를 보면서 조금 쭉 읽어나가는 거는 크게 그 주제별로 봤을 때 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제가 그 발제문에 관계된 것들을 조금 요약해 가면서 여러분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좀 이야기를 진행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발제문을 그 처음에 이제 의뢰를 받고 오늘 이제 발표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했을 시점이 조금 굉장히 좀 짧아서, 사실은 제가 오늘 그 소개드리고 해야 될 작가들이 이제 광주전남 작가들이었으면 참 좋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제가 오늘 이제 제가 공부했던 작가들을 우선시 해가지고 지금 여기에다가 예시로 이제 들여다 놓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밀접하게 같은 공간에서 호흡하고 같이 교류하고 이런 작가들이 있었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봅니다. 이 소설 창작 방법론을 이제 접근하려면은 한 3가지 측면으로 우리가 조금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문창과, 문해창작학과가 우리 대학들에 설치가 된 게 거의 한 40년 가까이 된 것 같습니다. 지금 80년대 후반에 원래는 가장 최초가 예전에 서라벌 예술대학교라고 있던데 문해창작학과가 있었죠. 이쪽에서 좀 기라성 같은 작가들이 지금 같이 포진되어 있고요. 그쪽 출발점이. 그리고 나서 이 서라벌 예술대학교가 중앙대학교 예술대학으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글쓰기뿐만 아니라 다양한 음악이나 미술 쪽의 영역들도 다 중앙대학교 예술대학교로 이제 통합이 돼서 중앙대 예술대학교 안으로 들어가 있게 된 거죠. 그 이후에 이제 문해창작학과의 학문적인 발전이 그 이후에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서울예술전문대학교, 그 다음에 뭐 동국대라든지 명지대라든지 이쪽으로 해서 이제 문해창작학과가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대학생들한테 문학교육을 어떻게 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데이터들이 지금까지 한 40년 가까이 쭉 이제 쌓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소설 장르의 어떤 이 창작 방법론이 지금 축적이 된 것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 이제 아시다시피 작가들은 개인들이고 개인별로 창작 방법론이 다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것 또한 조금 좀 어불성설 같은 어떤 그런 지점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이 창작 방법론을 접근하는 방식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적인 방법, 교육적 관점에서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같이 동시대에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들이 어떤 방식으로 자신의 작품들을 창작해내고 그것들을 표현해내는지를 보는 것, 그러니까 작가 연구적 관점에서 또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이 2개 정도로 창작 방법론을 이야기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 불과 이제 10년 사이에 많은 이 글쓰기의 환경들이 많이 바뀌게 됐잖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IT 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이 IT를 매체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책이라고 하는 어떤 형태의 어떤 발표 지면을 넘어서 이제
노트북, 컴퓨터, 노트북, 뭐 스마트폰, 뭐 패드 이런 것까지 이제 그 기술적인 발전을 넘어오면서 이 그 창작의 어떤 틀 자체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IT 매체적 관점에서 또 이 창작 방법론을 접근해 나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룬 건 이 세 가지 관점에서 이 소설 창작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그 다음에 방법론들을 어떤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는가입니다. 첫 번째로 이제 그 본론 부분에 들어가면 이제 이제 두 분의 연구자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거든요. 이제 한 분은 그 온강대 문해창작학과, 원래 문해창작학과였는데 거기는 그 학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한국문해창작학과로 통합이 돼서 국문학과 창작을 동시에 같이 하는 곳으로 바뀌었습니다만, 거기에서 그 교수님으로 수년간 이제 학생들을 가르쳤던 정길 교수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이제 소설 창작을 방법을 어떻게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느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어서 그거 하나 가져왔고요. 또 하나는 이제 동아대학교에 우리 이제 소설가죠, 함정임 그 작가, 이 작가 분도 동아대학교에서 굉장히 좀 오랫동안 지금 교수직에 수행하고 있고 학생들하고 이제 소설 창작을 공부하고 이제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두 분의 어떤 창작 방법론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두 분 먼저 언급하고 이제 가자고 하면은요. 먼저 이제 온강대 정영길 교수 같은 경우는 그 소설 창작 교육의 목표 자체를 학생들이 자신의 문학적 목소리를 발견하고 자신의 개성을 먼저 발견을 하고요. 이를 체계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에 좀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기초 훈련을 굉장히 좀 많이 시키는 어떤 그런 방식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옮겨 베껴쓰기가 있죠. 책 한 권을 그냥 그대로 통으로 이렇게 띄어쓰기까지 해서 쉼표 하나까지 옹고지에 베껴쓰는 어떤 그런 작업들을 꾸준히 지금 하는, 지금 우리가 IT가 발전을 해서 그런 방법론을 대부분 다 쓰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 성향도 다르고요. 근데 이제 저도 소설 창작을 대학에서 공부할 때도 거의 한 두세 박스 정도 되는 분량의 원고지, 200장 고지를 가지고 거의 한 이성문학상이라든지 그다음 현대문학상이라든지 이런 곳에 수상작들을 베껴 쓴 어떤 습작을 그렇게 이제 했던 적이 좀 있는데, 그 방식을 지금까지도 이제 고수를 하시고, 물론 이제 퇴임을 하셨어요. 이제 얼마 전까지 그 방식을 이제 고수를 하셔서 기초의 어떤 탄탄한 어떤 문장력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호 하나까지도 문학적인 어떤 틀 속에서는 기호가 되기 때문에 그 부호 하나까지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 방식을 통해서 굉장히 좀 창작의 어떤 기초적인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아대 함정임 교수님 같은 경우는 소설 창작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문장 채집을 좀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설을 읽고 그 다음에 문장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정확한 어휘를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그 어휘의 뜻이 어디에 있고, 그래서 이 어휘가 이 문장에서 사용했을 때 맞느냐, 또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이 어휘를 사용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들을 지금 훈련시키는 그런 것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품 속 인물하고 실제 인물도 좀 비교도 많이 하고요. 그 인물들을 관찰하는 거, 그 다음에 문체적인 감각, 그러니까 문장에, 사람들마다 자기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많이 다르잖아요. 나의 방식이 있고, 다른 사람의 방식이 있고 있는데, 이 소설의 문장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좋은 스승 밑에서 소설 공부를 했다고 해서 내가 그 스승의 문체를 온전히 내 문체로 가져갈 수 있는 건 아닌 것처럼 내 자신의 문장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교육에 좀 집중하면,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그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칠 때 그 하는 어떤 이런 작업들 속에서 우리가 소설을 쓰기 전에 내가 소설을 쓰겠다라고 마음 먹었을 때 무엇부터 해야 될지를 이 두 분의 어떤 사례를 좀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목소리를 찾는 게 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기존의 어떤 형식이나 이런 방식들을 어떻게 이제 따져서 나갈 것이냐 이런 것들도 좀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소설 장르는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과학적이라고 하는 말 자체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그 러시아 형식주의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의 소설사의 발전상을 보면은 리얼리즘 계열의 소설들이 굉장히 좀 많은 비중들을 차지하고 있고 그 이론들이 적용되는 어떤 소설들이 그동안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하고 이상과의 어떤 그 경계 속에서 현실을 배제하는 소설들을 우리는 조금 등한시했던 어떤 그런 그 역사들을 좀 우리 소설사에서는 좀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어떤 이 두 개의 접점, 그러니까 현실의 이야기, 현실의 사실성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형성해내는 어떤 이상성하고 그 사이를 어떻게 걸어가느냐의 문제는 우리가 창작하는 과정에서 이 그 형식을 어떻게 가져가고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영길 선생님이나 교수님이나 한정희 교수님의 이러한 작업들은 이 형식적인 문제, 그 다음에 뭐 내용적인 문제를 어떻게 잘 이렇게 격차시키고 그 다음에 조화롭게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이 방법에 담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을 제가 좀 할게요. 두 번째 이제 관점에서 작가 연구적 관점에서는 제가 세 분의 작가들을 이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전상국 선생님이고요. 두 번째는 신경숙이고 세 번째는 한강입니다. 한강 같은 경우는 이제 김성기 교수님께서 이제 발표를 해주시니까 좀 짧게 한 가지만 좀 이야기를 할 거고, 전상국 선생님 같은 경우는 우리 소설에 굉장히 좀 올로 소설가이시죠. 가장 유명한 작품이 우상의 눈물, 그 다음에 아베의 가족 이런 작품집들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좀 유명한 작품들이거든요. 근데 전상국 교수님 같은 경우는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물 자체를 굉장히 공을 들여요. 어떤 인물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인물들을 좀 그려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인물들을 좀 그려내면 지금같이 다양한 성격들을 가지고 있고 사회가 다 다양한 시각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는 굉장히 좀 이 전형적인 인물이 답답해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전상국 선생님은 내용적으로는 그 결말 자체를 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이 전형적인 인물이 그 독자 스스로 어떤 결론을 찾아가는지를 그 독자 스스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는 그 전략들을 취하고 있죠.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의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전형적인 인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사건 같은 경우는 대립적인 구도를 또 설정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독자를 끌어들여서 결말을 스스로 예측하게 하기 위해서 추리적인 기법을 좀 활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발제문에 보시면은 이 전상국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는 이 3가지 전략으로 좀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신경숙 작가는 이제 다들 이제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라든지 이제 원래 이제 풍금에 있던 자리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굉장히 이 작가의 작품들은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굉장히 사소한 이야기를 그 고백적으로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자신이 일기를 쓰듯, 그래서 주요적인 형태들이
뭐 편지글이라든지 풍금이 있던 자리는 그야말로 편지글입니다. 편지글로서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리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독자들의 감성을 최대한 그 자극해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좀 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으로 좀 작용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기의 내면의 이야기를 잘 정리된 어떤 문장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그 기승전결, 뭐 발단전결, 위기절전결, 소설의 형태도 조금 이렇게 파괴를 시켜내고 있습니다. 내 딴방이나 엄마를 부탁해, 풍금이 있던 자리, 이런 작품들이 다 이 독백체, 고백체의 어떤 형태를 좀 띠고 있다고 할 수 있죠. 한강 작가한테서 우리가 좀 주요하게 볼 수 있는 것은 2인칭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2인칭 소설이 우리 그 소설사에서 발전되지 않았어요. 결국에는 3인칭으로 귀결되게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2인칭이 가지고 있는 효과들, 2인칭으로 내가 문장을 썼을 때 얼마만큼 효과들이 있을까, 이것들을 어떻게 극대화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이 한강 작가한테는 드러나 있고요. 그게 주요하게 적용된 게 우리가 요즘 가장 최근에 자주 언급되는 작품들 있죠. 채식주의자부터 해가지고 채식주의자 중에서도 원고반정이라고 하는 작품, 그 다음에 뭐 제주 사상을 다뤘던 작별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뭐 5.18에 다뤘던 그 소년이었다. 이건 다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과 맥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그것들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좀 위험하기도 하고 편향적이 될 수도 있죠. 근데 이것들을 2인칭을 사용하면서 그런 약점들을 다 보완해서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들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2인칭을 사용하는 전략, 또 내용과 형식을 어떻게 조화롭게 가는 전략, 이런 전략들을 다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바로 이 창작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많이 없어서 한 가지만 조금 더 이야기를 하고 여러분들 발제문으로 좀 대신을 할까 싶습니다. 네, 뒤쪽에 이제 보시면은 주제적인 관점에서 창작 방법론을 이제 접근한 것 중에 매체 특화형 창작 전략이라고 하는 것 중에 들이 있어요. 웹소설이라든지 장르소설이죠. 웹소설 자체가 장르소설 안에 포함되기도 하고요. 이 이야기를 제가 여기 모이신 여러 작가 선생님들하고 왜 하고 싶냐면, 우리가 이 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표, 예전에는 어떤 시든 소설에는 발표를 하면 무조건 책이었잖아요. 그죠? 책 안에 실려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책이라고 하는 한계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매체의 관계가 허물어져 버린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책으로서의 형식, 그러니까 예전에 뭐 신문 기사 같은 경우도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었잖아요. 몇 글자, 띄어쓰기 포함해서 몇 글자, 이게 굉장히 중요했었거든요. 근데 그것처럼 매체의 특성에 따라서 글자 수가 제한이 됩니다. 그러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나도 장소를 쓰고 싶어요. 웹소설 쓸래요. 그래서 웹에다가 올릴 거예요. 근데 웹의 규정은 이제 5,000자 내, 10,000자 내, 50,000자 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규격을 맞춰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는 이제 기자분들이 기사를 쓴 것처럼 이렇게 형식의 악구를 딱딱딱 맞춰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 거죠. 근데 웹소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웹에다 주기적으로 내가 창작한 이야기들을 올려내야 되기 때문에 그 웹에서 소요되는 어떤 것들이 무엇이냐, 그 다음에 그 형식들이 어떤 것들이냐에 따라서 나의 이야기를 쪼개고, 그 다음에 나의 이야기의 어떤 그 연속성들을 또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뭐라고 할까, 이것도 좀 쉬운 작업들은 아니죠. 분량만 많이 쓴다고 해서 이게 되는 건 아니고요. 특히나 이제 다른 장르, 이제 우리가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만한데, 사실 웹툰이라고 하는 장르는 우리가 컴퓨터를 주로, 이제 스마트폰이 없었을 때 인터넷 컴퓨터를 주로 사용했던 컴퓨터 화면 속에서 만화를 볼 수 있게끔 그 사이즈로 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사이즈로 제작하지 않습니다. 우리 만화 보면은 사각 틀이 있잖아요. 근데
컴퓨터 안에서 그 쓰는 사각틀에 규격하고 지금은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스크롤해서 올려버리잖아요. 올리면서 읽잖아요. 이 스마트폰의 규격하면 다릅니다. 그러면 웹툰 작가들은 그림을 다르게 그려야 된다는 소리죠. 그죠? 그림을 이렇게 크게 그리다가 스마트폰 체계에 맞춰서 작게 그리는 거죠. 근데 이것이 그 만화에서만 수용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웹소설에서도 소용이 되죠. 이러한 현상들이 이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자주 이제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구름이 그린 달빛이라든지 해를 품은 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웹소설에서 나온 것들을 바탕으로 영화, 드라마 작품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뭐라 그럴까 좀 이것도 좀 복잡한 어떤 그런 구조적인 어떤 생각들이 좀 있어야 웹소설을 내가 개설을 할 수 있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정리를 하면 제가 이제 그 시간이 조금 한정되어 있어 말씀 못 드린 게 최근에 이제 가장 우리가 좀 이야기되는 게 재난 서사입니다. 이제 코로나 이전부터 우리가 재난에 관계된 주제로 창작된 소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코로나 거치고 또 이후에 여러 가지 팬데믹 사태를 거치면서 이 재난과 관계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고요. 재난을 다루고 있는 작가들의 연구들이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특히나 먼저 우리는 이쪽 강진은 이쪽에 탐진강, 그 다음에 이쪽으로 영산강을 끼고 있고 이 영산강과 탐진강에서 그 일어났던 홍수나 가뭄의 현상들 이런 재난들이 그 1900 우리가 일기가 기록되던 1910년 20년대부터 꾸준하게 좀 일어났던 상황이고 그런 것들 문학적으로 반영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 작품들을 찾아서 연구하고 이 재난서사가 어떤 가치들을 담고 있냐, 그 다음에 어떻게 창작되었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이 좀 지금 활발하게 좀 연구되어 있어서 이것도 좀 관심을 갖고 우리가 이 서사 전략을 연구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공간에 대한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인데 이거는 지금 저기 그 우리 이쪽 광주 전남쪽 작가이신 문세 작가의 타오르는 강이라고 하는 작품을 가지고 좀 정체성에 관계된 이야기를 좀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로 지금 이 발제문이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창작은 여전히 인간 고유의 상상력과 감수성에 뿔을 두고 있지만 이론과 실천의 유기적 결합을 통해서 그 가능성과 지속성은 한층 강화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론적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창작 방법 자체가 좀 견고하지 못해서 작품의 주제부터 해가지고 내용 자체가 좀 흔들릴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만의 창작 방법론을 좀 구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처음부터 좀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잠깐 안내 말씀 드리면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발표자 다 한 다음에 이제 토론자가 한꺼번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인 영상과 문자로 표현한 문학의 발견은 시간 관계상 발제문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11시 30분에 저희가 이제 식사가 예약이 돼 있어서 30분까지 끝내야 되는데 10분에서 15분 발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토론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쪼개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한 10분 정도 해서 대충만 좀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하이니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하이니 법칙 잘 아시겠지만 어느 대사건이 발생이 되면 반드시 그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전조 증상. 한번 우리가 시적으로 표현을 해볼까요? 서정수 선생이 그 국화필서라는 시가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밤부터 서쪽새는 그렇게 오르나 보다. 그러니까 그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지난 밤부터 서쪽새는 피를 통하면서 그렇게 오릅니다. 또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천둥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오른다 보다.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그러한 과정들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무슨 말이냐? 제가 오늘 그 주제는 한강 선생, 한강의 그 노벨문학상인데, 일부 평론가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참, 아직 그 젊은 애가 무슨 뭐 대단한 작가들이 한국에 많은데, 이제 뭐 50대 강론문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자,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은 좀 달라요. 한강은 그러니까 95년에 그 서울시민 신춘문을 통해서 등단했잖아요. 그래갖고 25년, 그러니까 30년 소설을 본격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부업도 하지 않고 소설만 쓰면서 30년을 버텼어요. 10년도에 30년. 특히나 제19제 같은 경우는 저 글을 쓰면서 너무나 손가락 관절염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글을 쓸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작가적 사명 때문에 볼펜을 이렇게 사이에 끼워가지고 볼펜으로 독서를 답법을 해서 그렇게 쓸 정도예요. 그런 사람이 오늘날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자예요. 그런데 제가 보는 그 한강의 노벨문학상의 수상 배경은 저는 상당히 제가 박사학위가 문학공간인데 제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데, 자, 영랑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그 문학공간이 어딜까? 오면 단풍들인데 그게 왜 그 시가 왜 거기서 나왔지? 영랑사관에 가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정말 장독대 예뻐요. 가을에 장독대에서 감잎 하나 때 굴러 떨어지게 오늘 단풍들기는 그게 문학적 공간이에요. 한강 역시 마찬가지예요. 제가 10분만 말씀드린다고 그랬죠? 그 시험품이 맞춥니다. 저 작년 10월 달에 스웨덴 할리번에서 한강 노벨문학상을 주면서 선정 이유를 밝혔잖아요. 여러분은 짧은 글지만 너무 잘 알 거예요. 한강문학은 역사적 트라우마와 마주하며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했어요. 시적 산문. 아마 그 한강의 작품들을 이렇게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호흡이 짧아요. 그리고 시를 쓰도 그만큼 읽혀요. 그런데 제가 보는 아까 그 문학공간, 한강이 우연찮게 뚝 떨어져서 노벨문학상을 받은 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제가 이 제 요인본 23쪽인데요. 그 두 번째 단락에 제가 이런 이야기도 해놨어요. 문학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한 편의 시를 쓰기 위해서, 한 편의 소설을 쓰기 위해서, 한 편의 수필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칩니까? 근데 그 몸부림 속에는 여러분들의 작가적인 그 사상과 철학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과 사상이 담겨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의 작품은 생명력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적이 됐잖아요. 자, 문학은 어느 날 갑자기 탄생하지 않습니다. 특정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그러니까 아무리 글재주가 좋다고 해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물론 글재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더 깊이 있는 시면에 흐르는 내적, 철학적 사유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오히려 그것은 수많은 문화적 축적과 정서적 공동체, 그리고 시대적 상처와 사유가 오랜 동안 퇴적된 결과예요. 여러분들이 시 한 편을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근데 아마 발표해놓고 그것을 이제 그 문학평론가들에게 한번 이제 보내드리면은 이 시적 세기가 이거는 어린 시절 그 못 먹고 가난했었던 어머니가 부엌에서 아버지 이거 웃밥도 가지고 내 올려드리고 부엌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밥 먹었었던 그 심정이 시에 들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적 공간은 어때요? 나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쓴 그 시적 공간은 우리 집 그 쓰러져가는 초가집의 부엌이에요. 그것을 문학평론가들이 읽어내고 독자들이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 한강 문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한강의 문학은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전적으로 다 우리 전라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역사적 트라우마와 마주하면서. 자, 우리가 역사적 트라우마. 우리 전라도, 우리 고향 너무나 풍요롭죠. 아름답죠. 자연산 너무나 아름답죠. 그렇지만 그 아름다움 속에서도 슬픔과 저항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1980년대 관계 민주화 환경이라는 그런 저항. 그 슬픔과
제가 좀 메모를 해왔는데 이겁니다. 한강의 이러한 문학적 성취는 작가 개인의 역량만이 아니라 전라도라는 인문지리적 역사적 배경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겁니다. 전라도는 그 풍요로운 자연과 예술 전통을 품은 공간이면서 동시에 1980년대 강제 민주화 항쟁과 같은 집단적 상흔의 현장만 우리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은 우리 동네는 산과 죽음, 슬픔과 저항이 교차하는 역사의 무대였고 그 기억은 공동체의 감수성으로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손에 의해서 전승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강 같은 경우는 가령 소년이 온다가 드러내는 그 침묵과 죽음의 목소리. 그래서 소설 흰이라는 소설에서는 상실과 애도, 또 채식주의자에서는 육체적 저항은 모두 이러한 토양 위에서 전라도 토양 위에서 가능했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에 하고 싶은 말씀 제일 끝에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일 끝부분을 그러니까 한강의 문학은 결국 이 전라도라는 그 문학의 시적 산문, 미학적 실험은 전라도라는 공간이 제공한 역사적 기억과 정서적 깊이에서 뿌리내린 것이라는 것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한번 28쪽에 이게 제가 오늘 하고 싶은 핵심 말인데요. 이거는 가장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좀 체크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5번 한강 문학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을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그 한강의 문학은 도시적이며 세련된 언어를 사용을 하고 있고 인간 내면의 극단적 경계와 심목을 탐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강 소설을 읽어보면 상당히 소름이 끼쳐요. 아주 성뜻해요. 마치 겨울에 얼음이 등골로 들어가는 그런 그게 바로 뭔가 전라도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보세요. 자, 그러나 한강의 납품에 흐르는 정서와 윤리 그리고 형상화 방식은 단지 개인의 창작 역량으로만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문학적 기반에는 한국의 역사적 현실, 특히 전남 지역의 공간적 기억과 정서에 깊이 스며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강 문학의 지리적 상상력은 남도의 아픔과 기억 위에서 세워져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신적 배경을 이해하는 것은 한강 문학 세계를 이해하는 차원에서 핵심적으로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마 소년이 온다라는 같은 경우는 아주 그 대표적인 사례가 있는데 한강의 노벨문학상을 수상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한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본인이겠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당신 아버지겠죠? 그 다음에 기뻐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그 한강 소설의 소년이 온다. 주인공의 어머니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님도 못 해놓은 것을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우리 자식을 이러한 내 아이의 이러한 체험들을 그런 삶들을 전 세계 독자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정말 한강 선생님 고맙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터뷰 과정에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한강 인터뷰보다도 동무의 어머니의 인터뷰가 더 인기 있었어요. 보통 TV 방송에서 20초, 30초 분량이면 대단한 분량이거든요. 라디오에서. 그런데 딱 한 10초만 오메예요. 나라님도 못했는데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20초 동안 아무 말씀만 엉엉 울기만 하는 거예요. 오메 나라님도 못했는데 우리 한강 작가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게 모든 게 다 응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20초는 그냥 그 신으로 딱 잡아줬는데 그게 감동이에요. 그게 왜 감동일까요? 그 20초라는 그 침묵에 흐르는 그 공명한 동무 어머니의
그 공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런 거 정말 그 작품을 쓰면서 대단히 그 공간적으로 많이 의식을 할 겁니다. 의식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는 그 작품에서는 정말 그 문학적 공간이라는 게 무시를 못하고, 그리고 또 한 작품을 이렇게 그 평론을 이제 연구를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작품한 텍스트가 있건 안 돼요. 그 작가의 작가로 왜 이 작가가 거기서 이 시기에 그 작가가 45살 겨울에 왜 이 작품을 썼지? 딱 보니까 너무 작품이 염세주의야. 딱 봤더니 그 작가가 45살 때, 이건 이제 그냥 예시입니다. 그 작가가 45살 때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서 보니까 그래서 이 소설의 절제미, 상은, 애사 그랬었구나. 왜 그랬어요?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어쩌겠어요. 작가는 말보다도 글로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글로 그대로 드러난 거예요. 그게 이 작가가 그 시기에 아내를 잃고 쓴 그 작품은 아내와 사별한 이후의 그 문학적 공간이에요. 자, 그리고 28쪽의 그 중간 지점이 있는데요. 한강의 문학적 중요한 정서 중 하나가 박일학 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로 이거예요. 침묵과 저항이에요. 침묵과 저항. 유치원 선생님이 아마 여러분들 그 고등학교 시절에 그런 거 시 공부 많이 했는데, 소리 없는 아우성. 어떻게 소리가 없는데 아우성이 될 수 없잖아요. 침묵이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러지 않을 건데 부부싸움 더 많이 합니다. 아내에게 저항하는 것은 절대 일주일 동안 말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내 미쳐버려요. 그러다 이제 큰 소리 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가든지 말든지, 그게 바로 소리 없는 아우성이에요. 한강의 소설은 이렇게 침묵과 저항이 들었어요. 굳이 그게 말을 안 들어도 다 저항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강이 이야기한 게 뭐예요? 죽은 자가 산 자를 살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요즘 정부까지 이어져 내보잖아요. 자, 그렇게 정리하고,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제로 30쪽 제로 끝부분입니다. 따라서 한강의 노벨 문학상 수상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작품 한 편 한 편이 우연히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전남문학이 긴 시간 동안 준비해온 윤리와 미학의 결심, 또 지역에서 출발한 문학이 세계로 도달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대사건이죠. 앞으로 한문학이 세계와 더욱 깊이 만나는 길은 바로 이처럼 지역 언어, 우리 언어, 전라도의 언어, 지역 언어를 통해서 보편의 감정을 이야기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건배를 빕니다. 요즘에 세계적으로 뜨는 게 이제 캐대언 애니메이션이 뜨고 있습니다. 한강 물론 아주 세계 문학사에서 우리 한국의 문학의 이상을 높여준 작품이죠. 요즘에 이제 K 문학도 이렇게 많이 이상이 높아졌지만 K 문화의 힘이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캐대언이 현재 이제 빌보드 미국의 음악 차트를 다 휩쓸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도 휩쓸고요. 우리가 잘 아는 싸이가 세계를 음악으로 거의 정복을 했지만 2위까지밖에 못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BTS, 그다음 블랙핑크, 이번에 이제 캐대언의 실은 캐대언이 소니 일본에서 만들었지만 이 감독은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혜택을 받은 건 우리 문화입니다. 우리의 전통적인 한국, 우리만 몰랐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다. 우리 또 특히 남도 문학을 세계가 또 알아준 거잖아요. 두 분의 이제 발표를 잘 들었고요. 이제 우리 토론자 먼저
1번 주제에 대해서 토론하시겠습니다. 토론자로 나선 장요옥입니다. 저는 이렇게 강진이 제 고향입니다. 강진읍이 아니고 제 고향은 강진군 옴천면입니다. 네,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소개돼서 너무 영광입니다. 먼저 박일우 우리 교수님의 소설 창작 방법론 고찰에 대한 토론문입니다. 이 토론문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문을 통해 소설 5편의 독자가 되는 듯 잘 읽고 들었습니다. 소설은 단순한 이야기 전달을 넘어 작가의 개성과 시대적 배경 그리고 매체 환경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형성되는 창작 예술이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창작 과정에서 작가가 선택하는 서사 전략, 인물 설정, 시점 운용, 문체 및 언어 감각은 작품의 미적 성취와 독자의 몰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셨습니다. 선생님은 이러한 맥락에서 소설 창작 교육과 연구는 작가의 창작 잠재력을 체계적으로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인 학문적 과제로 간주하시고 본 논문을 발표하셨습니다. 작가 전상국, 신경숙, 한강, 김혜란, 문순태의 작품을 통하여 주제별 소설 창작 전략과 방법론을 탐색하고 매체 특화형 창작 전략으로 앱소설의 경우를 고찰하셨습니다. 특별히 전상국, 신경숙, 한강의 사례 분석에서는 작가의 시점 운영, 인물 설정, 감정 구조 등의 전략을 통해 서사적 완성도와 독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셨습니다. 전상국은 전형적 인물 설계, 집단적 대립구조, 독자 참여형 추리적 서사 기법을 학습 모델로 제공하고 신경숙은 애딴방, 엄마를 부탁해와 같은 작품을 들어 독자가 직접 체험하는 듯한 몰입을 유도하며 삶의 불안과 슬픔, 결핍과 상실, 가족과 여성의 관계, 고독과 소외와 같은 주제의식을 탐구하였습니다. 한강의 소년이 온다는 작품을 중심으로 독자를 서사 속으로 직접 초대하고 너라는 지칭을 통해 독자는 주인공이자 청자가 되며 독자를 낯설게 하면서도 동시에 서사적 몰입을 강화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형식이었습니다. 주제별 창작 방법론으로 김혜란의 물속 권리학과 문순태의 타오르는 강은 재난서사와 장소서사의 전략적 가능성을 보여주며 독자들이 사회적 현실과 감정적 진실을 문학적 의미뿐 아니라 사회적 의의를 갖도록 기능합니다. 주제별 창작 방법론 탐색으로 앱소설의 경우는 매체 특화형 창작 전략으로 전통소설과 달리 속도감 있는 전개와 독자 참여가 핵심으로 독자와의 실시간 소통을 강조합니다. 앱소설 창작자는 댓글, 조회수, 선호도 등 독자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하여 작품 전개를 조율하는 전략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러한 논의를 중심으로 2가지 질문을 드리려 합니다. 네, 이렇게 토론문하고 질문을 작성했는데요. 방금 발표하신 속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들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소설 창작 전략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차원적 요소로 나누어 분석하고 이를 교육적 실천적 맥락과 연결하고자 하셨습니다. 비교 분석보다는 다차원적 분석을 중심으로 논하셨는데요. 5명의 작가와 작품을 어떤 방법으로 선택하셨으며 비교 분석보다는 단지 방법론 고찰로 마무리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2번째는 매체 특화형 창작 전략으로 한국에서 4세대 장르 문학으로 분류되는 앱소설의 경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셨는데 작가 주제별 소설 창작 전략과 방법론 연구에 자연스럽게 결부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 앱소설을 전체적으로 분석하셨고 전통소설 분석을 5명의 작가의 작품을 중심으로 독자 경험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셨습니다. 앱소설을 여기에서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논의하신 이유를 간략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가지 질문입니다. 잘 정리를 해주셔갖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사실 발표문이 좀 두서가 없습니다. 대정리 너무 잘 해주셨고 2가지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이 작가들을 선정하게 된 거는 오늘 이제 우리가 창작 방법론 고찰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의 이제 발표도 있어서 그래서 되도록이면 그 발표랑 좀 연관성이 조금 있었으면 좋겠다. 한강 작가의 어떤 그 창작 방법론이 앞에 전상국하고 신경숙의 어떤 수혜들을 좀 받고 있는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들
그 부분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전상국과 신경숙이라고 하는 그 윗세대 작가들을 좀 가지고 왔고요. 이거는 이제 조금 더 시간이 있었으면 자연스럽게 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한강얘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재난서사의 김혜란 작가의 물속의 물약 같은 경우는 재난서사를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루었던 작품이에요. 굉장히 짧은 단편 소설이거든요. 그걸 바라보는 시점에서. 그래서 우리는 그 나라 한 20년대 후반, 20년대부터 해가지고 재난을 다루는 방식에 있어서 이 작품을 좀 주요하게 바라봐야 되기 때문에 선정을 했고, 그 다음에 문수택 선생님의 타오르는 강 같은 경우는 그 장수성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활발하게 좀 이야기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장수성은 우리가 저는 이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지역문학, 우리가 그 중앙학원에 벗어난 어떤 문학을 우리가 변방의 문학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뭐 중앙과 뭐 변방 이렇게 나누는 것은 조금 지금 우리 시대에서는 굉장히 조금 좀 표현이 좀 그렇다라는 좀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하지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강진인데 이 강진의 공간의 어떤 정체성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문학의 역할이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소임도 분명히 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정체성과 관계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문수택 선생님의 타오르는 문학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고 지금 구조상에 웹소설이 들어와 있는 것에 좀 겉돌긴 하죠. 지금 발표문상으로는. 그런데 제가 웹소설을 좀 이야기하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면, 웹소설은 이야기가 파편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은 기존에 한 100 정도의 이야기들을 이해하고 왔다면, 웹소설은 거기에서 20, 30, 20, 15 이 정도의 짧은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계속해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100 정도의 이야기를 하나의 이야기로 느꼈을 때 하고, 이야기가 파편되어 있는 것들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순차적으로 또 이야기를 조합해서 이해하는 거하고는 그 감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웹소설을 좀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강의 이야기의 어떤 작은 에피소드를 내 소설 속으로 끄집고 와서 웹소설의 한 부분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방금 이제 캐대언 얘기를 했잖아요. 캐대언 속에서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이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거기서 난리 난 게 기념품 때문에 그랬을 때 굿즈라고 하죠. 굿즈. 거기에 지금 우리가 미나 속에 있는 호랑이의 캐릭터, 그 다음에 방가사회상, 그 다음에 다양한 미나의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이 하루하루마다 매진되는 동나버리는 사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거든요. 캐대언의 영향으로. 근데 이거는 별개의 이야기잖아요. 그 미나 속에 나온 호랑이도 까치도 그 다음 방가사회상도 이건 별개의 이야기인데, 이게 지금 이 캐대언 속에 하나의 요소로 작용을 하면서 지금 들어왔단 말이죠. 웹소설의 에피소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다시 재활용되고 재가치화되고 이러는 순간 또 다른 이야기들이 파생된다라고 하는 게 바로 웹소설이 가지고 있는 좀 매력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웹소설은 드라마화되고 영화화되는 어떤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배다인 토론자님께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통합문화위원장 배다인입니다. 오늘 김석희 박사님의 전담의 인문치료와 한강의 노벨문학상에 대해서 토론을 받게 되었는데, 아마 김석희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엄청 많으셨을 텐데 그걸 추격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저도 이제 간략하게 토론문을 작성해서 읽는 걸로 대신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가
전남이라는 특정 지역의 인문지리와 문화적 전통 속에서 문학의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기 위함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한강 작가를 통해 한국 문학의 깊이와 가능성을 재발견하고 바로 이곳 전남이 세계 문학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다는 꿈과 희망을 키우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김성기 박사님은 그래서 한강의 문학세계가 전남의 인문, 지리, 문화 그리고 문학적 전통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작가의 문학은 개인의 천재성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고 어필하셨으며 전남이라는 이 특정 지역의 문화적 축적, 역사적 상처 그리고 정서적 공동체가 오랫동안 퇴적된 결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전남의 문학은 고통과 구원의 미학, 또 지역의 말과 몸의 기록, 침묵과 저항의 문학을 구현해 왔다며 한강 작품 역시 이 흐름과 맞닿아 있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장에 근거하여서 전남 출신 문학가들을 세 부류로 나누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선구자로 김우진, 박화성, 차범석, 김현의 문학은 한강 작품의 근간이 되는 진실한 삶과 인간 탐구, 여성의 침묵과 저항, 이름 없는 존재들의 기억, 그리고 고통을 언어로 다시 살아내는 행위라는 주제와 직접적으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장흥문인들로 이청준, 한승원, 송기숙을 들어 각각 침묵의 미학, 생태적 감수성, 역사의식에 통해서 한강 문학의 정신적 기반을 형성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조은, 김영남, 박용철 등은 전남 출신의 시인으로 정서의 절제와 윤리적 사유, 자연에 대한 감흥, 이와 같은 것들이 한강 문학의 정서적 기반을 형성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강 문학의 지리적, 문화적 배경이 단순히 배경 설정이 아니라 작품이 다루는 존재론적 주제의 밑그림이 된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전남이라는 지역의 깊이가 만들어낸 고통, 침묵, 저항의 미학과 윤리적 사유가 한강 문학을 통해 세계 문학의 보편성에 도달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평이 지닌 의미와 그 작품 세계를 관통하는 시적 산문의 깃들이 다른 작가들의 작품과 연계 속에서 완성되었다고 봅니다. 특히 침묵의 미학을 언어화했다라는 평가는 한강 문학의 형식적 특징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있다고 봅니다. 채식주의자의 주인공 영애가 말을 잃고 침묵하며 마침내 나무가 되고자 하는 과정은 언어의 무력함 속에서도 몸짓과 침묵으로 세상을 향해 저항하는 하나의 시적 투쟁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적 산물의 깃틀은 앞서 논의된 전남 문학의 전통과 깊이 맞닿아 있다고 봅니다. 한강의 문학은 전남이라는 지역의 특수한 경험을 시적 산문이라는 독특한 언어로 재해석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계적인 작가인 한강은 단지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것에 넘어 고통을 미학으로 승화시키고 침묵을 언어로 전환하며 죽은 자의 존엄을 산 자의 윤리로 계승하는 문학적 기적을 일궈낸 평가를 이제 세계적에서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 질문 2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역성이 한강 문학의 보편성에 도달하는 토대가 되었다고 주장하시는데 이 전남만의 지역성, 특수성, 하지만 이 지역의 특수성은 어찌 보면 세상의 보편적인 주제를 다루는 데는 제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도 한강의 작품은 이 강주만의 아픔 이런 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읽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떤 구체적인 소사적인 것이 있는지 아니면 문학적 기저에 무엇이 있는지 이게 궁금해서 하나 질문 드립니다. 2번째, 한강 문학이 전남 문학의 정신적 계보를 잇다는 주장에 대해서 한강 작가가 의식적으로 계승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 문학의 한계를 뛰어넘고 싶어서 의도적으로
한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견해를 좀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1분에 걸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대담 교수님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데 이런 공식서상들을 엄청 싫어해요. 대부분의 큰 심포지엄 같은 경우는 주제 발표자와 토론자가 실을 짜고 쳐요. 근데 툭툭 그냥 그 송구처럼 찔러내는 게, 그래서 하여튼 대담 교수님이 좋더라도 이럴 때 싫어요. 전혀. 근데 이것도 지금 이정부 정부 들어서,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것도 변한 것 같아요. 그쪽도 이제 기자회견 할 때 다 질문지 사전 받아가지고 예전에 그래서 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우리 회장님께서 이걸 또 그대로 또 착안하셔가지고 그대로 쓰신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질문이요. 자, 전남의 지역성 보편성. 그럼 자, 다른 지역의 특수성. 전라도처럼 그렇게 의심이 많고 더 나아가서 인정받는 동네가 없어요. 즉 인정이 뭡니까? 사랑이에요. 사랑. 모든 작가의,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모든 작가의 근간은 사랑을 추구하고 있어요. 사랑.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 가운데 사랑 인정받는 도시가 어디입니까? 남도예요. 남도. 그래서 이런 것은 다른 지역에서, 강원도, 경상도, 그런 충청도 그런 지역에서 느껴보지 못해서 그런 인정, 따뜻함을 우리 전라도에서 느껴보는데 그게 저는 사랑으로 봐요. 인정받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에. 그리고 또 두 번째 질문. 이거 한강 선생님께서 의식이냐 무의식이냐 그러는데, 여러분들 의식적으로 시를 쓰십니까? 무의식적이에요. 그 무의식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란 그 토양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강 선생이 자기 물론 아버지의 그 DNA를 발휘했지만은 고향의 장흥, 또 우리 그 당신의 고향 전라도라는 이 광의적인 그런 토양, 거기서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체득돼서 발원돼서 오늘날 이런 여러 작품들이 발원됐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을 우리 정관홍 회장님께서 이렇게 수준 높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전남의 또 자부심을 또 느끼고, 우리 한국의 문학이 남도 문학, 즉 로컬리티 지역성을 떠나서 이게 세계적으로 다 중앙 문학을 뛰어넘어서 세계적인 문학으로 이렇게 갈 수 있는 어떤 뿌리를 이렇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다 심포지엄을 마치고요. 점심을 드시고 제 2부가 또 시작됩니다. 12시 반까지는 여기 오셔가지고 그 다음 2부 해주시고, 식당은 여기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고 합니다. 은행나무입니다. 자,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우리 발표자와 토론자님께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